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지금 대전 흥룡초등학교에 있고요. 대학원에서 기술교육과 발명교육을 전공한 그런 박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은 바다의 환경을 지켜주는 발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먼저 발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발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나서 바다의 환경 오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한 사례들을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바다의 환경을 지켜주는 발명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 조금 어려운가요? 발명은 여러분의 삶과 선생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발명이란 것은 있었죠. 혹시 이때 당시에 어떤 발명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붓슬무늬 토기, 좋습니다. 또 주먹도끼, 그렇죠. 또 가락바퀴, 맞아요. 이때 당시에는 특별한 재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문들을 간단하게 가공해서 이러한 다양한 발명품들을 만들었었죠. 그럼 이런 발명품들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 특히 이 원시시대 때는 먹고 입고 사는 게 중요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냥도구나 입는 옷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래서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발명품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 원시인들이 부족을 이루며 살고 화살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이런 매머드와 같은 동물들도 사냥을 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에 매머드가 죽고 나서 큰 뼈들이 남아있는 걸 본 한 똑똑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뼈를 가지고 뭔가 즐겁게,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편안해지면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게 되냐? 여러분, 자, 이렇게 피리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뼈들의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피리를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악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리코더입니다. 여러분 리코더 다 불어봤죠? 리코더도 이런 피리랑 원리가 비슷하죠? 여러분 원리 다 아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불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구멍들을 다 막았을 때 어떤 음이 나왔죠? 낮은 음이 나왔죠? 자, 선생님이 그럼 구멍을 하나씩 떼볼게요. 자, 구멍을 떼면 뗄수록 어떤 음이 나오죠? 높은 소리가 나오죠. 자, 원리가 뭘까? 자, 선생님이 다 막았을 때는 공기를 넣었을 때 공기가 이 끝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이 다 막았을 때는 가장 길게 이 리코더 악기를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걸 점점점 떼서 선생님이 실을 했을 때는 이 공기가 이쪽부터 빠져나가겠죠. 그럼 더 짧게 쓰는 거겠죠. 자, 간단합니다. 악기나 음악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요, 길면 낮은 소리가 나고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연구한 똑똑한 발명가들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피아노도 겉으로는 건반을 누르지만 실제로 이 건반과 연결된 줄들이 있죠. 그죠? 이 줄들이 어때요? 길면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굵으면 낮은 소리가 나고 얇으면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 원리들로 이 줄들을 딱딱딱 건반이 눌렀을 때 쳐주면서 소리가 나는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다 이어지는 관계들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피아노를 보던 어떤 한 똑똑한 발명가가 피아노처럼 건반을 누르지 말고 뭔가 타자를 눌러서 요 끝에다 잉크를 물러서 붙이면 종이에다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타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자기를 한참 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더 좋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타자기와 비슷한 원리의 이진법 알아요? 0과 1의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태의 컴퓨터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컴퓨터들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본체가 있는 이런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형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로 주로 뭘 하죠? 그렇죠. 게임도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죠. 쉽게 말해서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무언가를 입력해서 어떤 장치들이 움직이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장치들과 마치 사람과 같은 얼굴 형상을 한 그런 장치들의 이 프로그래밍을 입력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로봇들도 나오는 거고요. 그게 더 발전돼서 뭐가 됐죠? 그렇죠.
인공지능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발전된 순서를 굉장히 짧게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인류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발전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발명과 함께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중간중간 많은 단계들을 건너뛰었지만 모든 것들이 어때요? 연관성이 있게끔 이렇게 점점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발명이란 거는 엄청난 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실제 발명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요, 발명이란 것은 처음에 뭘 발견해야 될까요? 단순한 거.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 혹시 불편한 거 있나요? 단점. 그렇죠. 단점. 불편한 점을 먼저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나요? 혹시 불편한 게 있다. 나는 지금 의자가 불편하구나. 등이 너무 딱딱해요. 그럼 등이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푹신했으면 좋겠다. 푹신했으면 좋겠다. 그럼 뒤에다가 뭔가 푹신한 물건을 대면 그것도 하나의 발명이 되는 거겠죠. 그것처럼 뭔가 내가 불편한 점을 발견을 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바로 발명이라는 거죠. 발명이라는 게 꼭 엄청난 장치,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거를 만들어야 발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물감 써본 적 있죠? 나 혹시 이걸 쓰면서 이런 점이 불편했었다. 얘기해볼 친구 있나요?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쓰면? 어떤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쉽게 잘 짜지나요? 힘을 많이 줄여야 될 때가 많죠? 특히 처음엔 잘 나오다가도 나중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손에 묻어요. 손에 묻어요. 또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짜다 보면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쓰다 보면 쉽게 굳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불편한 점들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개선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 혹시 좋은 생각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안 떠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불편한 점들을 아주 쉽게 개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자, 그냥 이 물감을요, 엄청난 통을 만든 게 아니라 주사기 한번 넣어보고요, 그냥 뚜껑을 달았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개선됐나 한번 볼까요? 자, 겉으로 봤을 때 눈금이 있죠, 주사기에. 얼마나 남았는지 잘 보이죠? 그리고 주사기에 피스톤으로 조금만 힘을 줘도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양 조절하기도 편리해지죠. 정말 단순하게 그냥 주사기라는 통 안에 넣었을 뿐인데 훨씬 더 단점들이 좋아진 거죠. 물론 셀 수도 있고, 그죠? 셀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발명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엄청난 것을 만들지 않아도 조금만 바꿔주면 이렇게 좋은 발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발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발명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사실 좋지 않은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좋은 발명품은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실용성이에요. 내가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 쓰이지 않아요. 그럼 좋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두 번째, 효율성이에요. 제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전보다 더 불편해졌어. 좋은 발명품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이전 거보다 더 편리해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경고성입니다.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한 번 쓰고 나니까 부셔져 버렸어요. 좋은 발명이 아니겠죠. 자, 네 번째는 심미성이에요.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면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섯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이 발명품을 쓰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럼 아무리 실용성이 좋고 효율성이 좋다 하더라도 좋은 발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경제성인데 내가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리코더를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막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주는 리코더를 만들었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야. 우리 사서 쓸 수 있어요? 그러기 어렵겠죠. 그래서 경제성도 굉장히 비용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다의 환경 오염과 연관지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발명이란 것이 바다의 환경 오염을 또 해결해주는 역할들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바다의 환경 오염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바다의 환경 오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바다에 던져지는 쓰레기를 또 뭐가 있을까요? 오염물질. 어떤 오염물질이 있죠? 그렇죠. 공장 폐수, 방사능, 기름 유출.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들을 다 해줬는데 우리가 실제로 2007년에 태안에서 그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기름이 유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다 위에 기름들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면서 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이렇게 기름들이 다 덮이게 됩니다. 그럼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폐수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원전 폐수들이 방류가 되면서 우리 동해 바다가 오염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죠. 이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난 이후에 폐수들이 바다에 흘러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바다에 쌓이면서 마찬가지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거나 다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물들이 안 좋아진 그런 생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먹기도 하겠죠? 그렇죠? 먹기도 하겠죠.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을 먹은 물고기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먹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온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사능 폐기물들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바다 깊은 곳 속에 이렇게 묻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자, 어떤 사례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들입니다. 실제로 바다에는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지만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잘 썩나요, 여러분? 잘 썩지 않죠.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라스틱은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그렇죠?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발명되었을 때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유리보다 플라스틱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잘 깨지지 않아요. 또 가벼워요. 또 가격이 싸요. 또 어때요? 들고 다니기도 편리하겠죠? 가볍게 하니까. 그리고 변형이 쉽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품이고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발명품인데 그런 발명품에도 당연히 단점들이 있는 거죠. 잘 썩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아무데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버려두거나 바닷속에 버리게 되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씩 떠다니고 바닷속에 있다가 이런 걸 먹은 생물들이 죽기도 하고 바다가 오염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의 사례입니다. 쓰레기를 먹고 죽은 거북이를 해부를 해봤어요. 바다 거북인데 이런 실제로 쓰레기를 먹고 죽는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부를 해보니까 몸속에서 183개의 조각들이 나왔어요. 183개의 조각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 덩어리였고요. 썩지 않는. 당연히 썩지 않으니까 소화도 안 됐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플라스틱처럼 잘 썩지 않는 물질이 한 가지 있죠. 철도 그렇고 비닐. 그렇죠? 비닐류의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풍선과 같은 고무 재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풍선이거든요. 풍선까지도 거북이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나와서 결국엔 거북이를 죽게 한 거죠. 자, 그럼 이건 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간단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거북이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우리 동해안 남해안에서도 죽은 채 발견된 바다 거북을 부검해봤더니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같은 쓰레기가 배에 가득 찬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지난 8월 발견된 바다거북 폐사체입니다. 고기잡이 그물인 정치망에 걸려 잡혔는데 몸무게가 16.3kg에 불과한 어린 개체입니다. 도검을 해보니 뱃속에 낚싯줄과 비닐 등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상점에서 자주 쓰는 검은 비닐봉투가 그대로 나왔고 장천공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도 발견됐습니다. 부검한 거북 폐사체 10마리 가운데 7마리 뱃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64점이 나왔습니다. 낚싯바늘과 플라스틱 끄는 케이블 타이도 눈에 띕니다.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섭식한 겁니다.
장 폐쇄나 아니면 아주 날카로운 물질이었을 경우에는 결국에 장 성공을 일으켜서 폐사하게 될 확률도 매우 높고요. 장에 구멍이 뚫리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도 이렇게 쓰레기들로 인해서 죽는 바다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뭐 이런 생활용품 쓰레기 말고도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폐어구들이에요. 여러분 어구가 뭔지 알아요? 폐어구라는 거는요. 자, 우리 어부들이 물고기나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잡죠? 그럴 때 뭘 쓰나요? 그물을 쓰죠. 그물이나 낚시 바늘 같은 것들도 쓰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바닷속에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바닷속에 떠내려가서 그런 것들이 바다 밑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폐어구들 때문에 죽는 생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느냐? 바로 바다사자의 아픔입니다. 이 바다사자는 지금 목에 뭘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밧줄? 그물의 일부가 뜯겨져 나간 거죠. 그물의 일부가 뜯겨져 나갔는데 이거는 절대 썩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도 없겠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바다사자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사례들이고요. 뭐 낚시 바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날카로운 도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다치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닷속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 사례들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럼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선생님이 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다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바다의 환경오염을 지켜주는 발명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잘 아는 친구들인데요.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바다의 환경오염을 좀 쉽게 없앨 수 있고 또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들이죠. 아까 봤던 폐어구들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겠다 라고 사용을 해서 만든 발명품이에요. 혹시 뭔 것 같아요? 쓰레기통. 아, 너무 관찰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보고 쓰레기통을 만들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거 재료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똑똑하네. 통발입니다, 통발. 통발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통으로 재활용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메이커톤 발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자, 업사이클링 해양광 메이커톤 발명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회는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회에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통발을 재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통발이요, 원래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철심이 박혀 있어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물로 쓸 때는 물에 띄워놓으면 이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쫙 펴지면서 그 안에 물고기들이 들어가면서 잡히게 되는 원리죠. 그 통발을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개를요 어떻게 했냐면 겹쳤어요. 겹칠 때 어떻게 겹쳤냐면 같은 방향으로 겹친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겹쳐서 이 나선형의 그 철심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 이게 쉽게 접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어서 통발이 펴져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폐통발, 간이 쓰레기통이 장점이 뭐냐? 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2개를 겹쳤을 때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접을 수 있다. 그렇죠? 쓰레기통은 원래 부피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접어서 필요할 때 들고 다니면서 쉽게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하면 돼요? 펼치면 되겠죠. 펼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그냥 쓰레기를 담으면 아무래도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겠죠. 특히 작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빠져서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 이렇게 비닐 같은 것들을 넣고 쓴다면 쓰레기통으로서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 있는 쓰레기통에도 비닐을 씌워서 뺄 때 어떻게 해요? 비닐을 빼서 버리죠. 자, 그럴 때 이 쓰레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이걸 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자, 그럴 때 이 간이 통발을 가지고 만들면요, 폐통발을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비닐을 들지 않아도 쉽게 빼낼 수가 있어요. 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나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이 폐통발 2개를 합쳤을 뿐인데 휴대가 용이하고 나중에 쓰레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통발 간이 쓰레기통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닷가. 우리 해수욕장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이 통발 같은 것들을 바닷속이나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거는 아주 간단한 발명이라서 그냥 선생님이 소개해 주고 싶은 건데, 우리가 플라스틱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플라스틱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쉽게 쓰고 버릴 수 있지만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잘 썩지 않는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뻥튀기 과자도 본 적 있죠? 접시처럼. 그거랑 조금 다른 성분이긴 한데 더 딱딱한 소재의 식물성 섬유로 만들어서 딱딱한 그릇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먹을 수 있는 접시와 포크, 숟가락입니다. 이렇게 재료만 살짝 바꿔줘도 이렇게 아무 때나 버려도 쉽게 분해되고 사용한 후에도 아예 먹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폐통발, 쓰레기통 이나 이런 재료만 간단하게 바꾼 접시나 포크처럼 단순한 것들도 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이 유출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이 유출됐을 때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다고 했죠. 자, 기름이 둥둥둥 떠져 있을 때 쓰는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듯이 오일 펜스라고 합니다. 오일은 그냥 기름이에요, 그죠? 기름을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펜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부표와 같은 원리예요. 이 안에 공기를 넣고 물을 넣어서 이 물 위에 이 펜스가 충분히 떠있게 해서 기름이 옆으로 새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도 30cm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부력이라고 하죠. 부력. 그죠?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 밑으로 떨어지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중력이죠. 그 중력과 부력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오일 펜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력을 이용한 우리 생활 속 발명품들도 많죠. 예를 들면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것들 전부 다 부력을 이용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펜스를 쳐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게 한다면 기름 흡착제라는 종이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름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그냥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요, 이 기름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만든 그런 성분으로 만든 종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름들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착제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름들을 다 빨아들여서 이거를 버려서 기름 유출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유처리제라는 거예요. 유처리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이런 항공기를 통해서 이 유처리제라는 거를 기름이 떠있는 바닷가에 막 뿌려줍니다. 선생님이 계면활성제라는 거를 써줬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계면활성제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주방 세제 있죠. 또 샴푸, 그 다음에 비누, 이런 것들 있죠.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옷에 묻은 것들 또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세제들에 포함된 것이 계면활성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성분으로 이렇게 기름들을 분해해 주느냐,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면활성제는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원래 물과 기름은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물 위에 기름이 뜨게 됩니다. 이 계면활성제는 근데 물이랑도 친하고 기름이랑도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물이랑도 친하고 기름이랑 친해서 둘 다 잘 달라붙어요. 자,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이 기름성 성분의 오염 물질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 달라붙으면 이렇게 달라붙어서 미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오염 물질을 이렇게 표면에서 떼어냅니다. 근데 물이랑도 친하기 때문에 물이랑도 이렇게 잘 섞여요. 약간 떨어져 있을 때 물이 들어오면 물에 어떻게 되겠어요? 섞여서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이 계면활성제와 비슷한 유처리제를 뿌려주면 이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면서 물과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원래 자정작용이라는 걸 하죠. 스스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작용을 하는데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미생물들이 이 기름들을 분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처리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처리제를 사용해서 이 기름을 분해해버리면 한 가지 단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 분해된 미세한 기름들을 또 생물들이 먹고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또 생물들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유처리기라는 건데 이거는 배처럼 둥둥둥 떠다니면서 기름들을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서 여기서 다 걸러주고 밖으로 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름 유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냥 이런 간단한 발명품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해결해주는 발명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보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과
각종 생활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에 밀려 항폭으로 계속 유입됩니다. 하지만 항폭은 부장교와 계류 중인 선박들 틈새로 쓰레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대형 수거 선박에 접근이 어려워 수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어처럼 생긴 로봇이 바다 위를 헤엄치며 돌아다닙니다. 마치 먹이를 잡아먹듯 곳곳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집어삼킵니다. 컨베이어로 수거된 쓰레기들은 뒤쪽에 연결된 그물망 안에 담깁니다. 선박들 사이 비좁은 틈새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격 조종과 자율 이동이 모두 가능한 해양 쓰레기 수거 무인 청소 로봇입니다. 자, 이런 로봇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은 사실 뭐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바다를 청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다양한 로봇들이 바다 위를 청소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들도 있겠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자, 어떤 걸 것 같아요? 지금 이 인공지능 로봇은 어디에 떠 있어요? 그렇죠. 바다 위에 떠 있면서 바다 위에 떠오른 쓰레기들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죠.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로봇의 단점은 뭘까요? 바다 아래 쓰레기는 못 줍는다. 또 비용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비싸겠죠. 그죠? 굉장히 비싼 또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발명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발명품들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개선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발명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요새 누가 쓰레기를 일일이 줍고 있어. 다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나온 10일. 플라스틱 용기와 팔굽혀, 비닐까지 블랙홀처럼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쓰레기통.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쓰레기통은 과거에 펌프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전기를 이용해 펌프를 돌리면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떠다니던 쓰레기들이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고 쓰레기만 망에 버리는 원리인 거죠. 더 신기한 건 눈으로 보기 힘든 2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도 걸을 수 있고요. 기름과 세제를 걸러내는 필터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쓰레기가 다 모이면 그냥 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발명품은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막 물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막 이렇게 빨아들이죠? 그렇죠. 물고기도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큰 불안하냐면요. 사람이 직접 쓰레기를 건지거나 배 위에서 그물을 이용해 청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4시간 펌프를 가동해서 편리함과 비용이 2마리 토끼를 잡아갑니다. 실제로 이 쓰레기통은 현재 전 세계 860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거한 쓰레기는 하루에 3톤, 다크나 홈쇼핑 6개만 하고요. 지난 6년 동안 모은 쓰레기가 무려 2,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쓰레기통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직까진 한국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범위가 제한적이고요.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서비스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다곤 하지만 물고기가 빨려 들어갈 우려도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빨려 들어온 물고기는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빼내면 된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바다에 쓰레기통까지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씁쓸하긴 하지만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얼른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점점 우리의 바다의 환경 오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발명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본 것 외에도 이런 발명품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빙과 아까 그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도 표면에 있는 쓰레기들만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물 안에 있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지 그런 관련 로봇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자, 이런 로봇들이 또 발명이 되면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쓰레기들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의 환경 오염을 결국엔 인간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엔 사람들의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바닷속의 환경오염을 만든 것들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었죠. 그런 발명품들이 우리의 바다의 환경오염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뭐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발명품들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발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발명 대회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친구들이 통발을 가지고 쓰레기통 만들었던 거 봤죠? 그 대회가 뭐냐면요, 이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 대회입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해서 해양 플라스틱과 같이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소재로 다시 재활용해서 발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업사이클링이 뭐냐면 그냥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메이커톤이란 말은 뭐냐면 메이크, 만들다는 얘기와 마라톤의 의미를 합친 단어인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발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가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바다를 위한, 환경오염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대회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2회 대회까지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지금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선 대회를 했고 6월 달에 참여 접수를 받았는데 그럼 내년 6월쯤에 다시 한번 대회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 대회에 한번 참여를 해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멋진 재활용 발명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이 대회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회는요, 총 상금도 1천만 원이나 줍니다. 여러분, 발명도 하고 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양수산부 장관상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다와 관련된 어떤 물질들, 물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뒀다가 꼭 내년에는 이 대회에 참여해서 좀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이 발명과 관련된 대회 2가지를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전국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입니다. 이거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대회는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라는 대회고요. 발명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최를 하고요. 이거는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이 대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발명 대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입상을 하면 대통령상 표창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허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 대회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발명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대회에 나가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대회들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발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바다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환경 오염을 해결해주는 몇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나요? 궁금하거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네,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같이 발명과 바닷속 환경오염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발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러한 많은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